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문동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 17주년을 맞았어요. 돌이켜보니 한 남자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진저리치게 끔찍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사나 후회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 결혼 생활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자부하는 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어준 아들 녀석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자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려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바리 정신으로 맞서야죠. 저희 부부한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 빨아먹던 시동생 내외와요.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엾다는 이유로 흉도 묻어두고 보살펴줬었는데 배은망덕한 소행을 보고 난 뒤엔 일말의 정도 뚝 떨어져 버렸어요. 파렴치한 시동생 내외에 덜 대먹은 인성을 온 천하에 까발리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만났어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상황이라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던 때였죠. 그래서 처음엔 선을 안 보겠다고 했었어요.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선을 봐. 소개팅이면 몰라도. 암튼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거절해. 나도 어지간하면 거절하려고 했는데 박 사장님이 중신 서는 건데 어떻게 거절을 하니? 네 아빠 주거래처 사장님인데 엄마도 너 당장 시집 보낼 생각 없어.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거야. 뭐 어때? 그냥 소개팅 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만나봐. 하필 아빠 가게 거래처 사장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선을 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 아빠가 집에 오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박 사장이 주선하는 게 대수야. 네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박 사장이 내 딸내미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이딴 일로 거래 끊는다고 하면 나도 박 사장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야. 서연아, 아빤 내 딸이 싫다면 박 사장이 아니라 나라님 부탁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 아빠의 뜻밖의 반응에 엄마는 한숨만 쉬셨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때다 싶어서 선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죠. 난 결혼 생각도 없는데 괜히 상대방 시간만 까먹는 것도 미안하니까요. 그런데 주선자를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하기도 전에 맞선을 보기로 한 상대 남자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가 선을 보기로 한 날이 마침 유명한 전시회 마지막 날인데 괜찮다면 같이 가겠냐고요. 자기가 꼭 보고 싶었던 전시회인데 회사 일 때문에 못 봤다더군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저도 보고 싶었던 전시였거든요. 어차피 선이라는 게 만나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선 봤다고 해서 꼭 결혼까지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전시회도 보고 밥 한 끼 먹고 들어와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쪽도 나도 선도 선이지만 전시회가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제가 딱 그런 거예요.
막상 만나보니 상대 남자가 그냥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공동 목표였던 전시회를 보러 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넘게 내리수다를 떨었어요. 차만 마시고 일어나려던 자리에서 피스케이크를 몇 개나 시켜 먹었나 몰라요. 하도 수다를 떨었더니 허기져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냥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또 수다를 떨었지 뭐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죠.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맞선 놈의 배려였어요. 우리는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마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봐요. 시부모님께선 그 애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셨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아버님이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맏아들 결혼을 보고 싶어 하셔서 급하게 선자리를 잡은 거였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희가 연애만 하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셨겠죠.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선자리를 잡으셨어요. 남편이 알면 거절할까봐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 앞으로 맞선 상대를 내보냈더라고요. 당일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시간 내서 거기까지 와준 상대 여자분한테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대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알고 속상해 할까봐요. 뭐 어쩌겠어. 오빠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아들 결혼을 바라시는데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나가서 얘기 잘 하고 와.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부모님께 얘기 잘할게. 전화기 너머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남편은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잘하고 오라고 얘긴 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은 딴 데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생각 없다는 사람 선자리까지 나가게 해서 둘을 붙여줬으면 그만이지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선자리를 잡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이런 상황을 말도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 앞인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요. 솔직히 남편이 선자리를 파하고 저한테 와주길 바랐기에 화장도 안 지우고 있었는데 막상 화장한 얼굴로 나가려니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싹 지우고 머리도 부스스하게 하곤 후줄근한 추리링 차림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자다 나왔어? 남자친구가 선보러 나갔는데 걱정도 안 됐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남편 표정을 보니 괜히 놀리고 싶더라고요. 걱정은 무슨, 잠만 잘 오더라. 선은 잘 봤어? 얘기 좀 더 하다 오지. 벌써 헤어지고 온 거야?
헤이, 무슨 남자가 왜 너가 이 모양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구두 앞코로 애꿎은 발만 툭툭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여자한테 사귀는 사람 있다고 말했다가 뺨까지 맞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 왼쪽 뺨이 붉게 부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불쑥 화가 나는 거 있죠. 웃기는 여자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지가 뭔데 남의 남자 뺨을 치고 그래? 나도 한번 안 만져본 뺨을. 오빤 그걸 그대로 맞고 있으면 어떡해. 아씨, 아직도 빨갛잖아. 남편 뺨을 어루만지며 속상해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는 거예요. 뺨 맞은 게 대수야? 난 너한테 미안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치는 줄 알았는데. 서연아, 우리 그냥 결혼하자. 오늘 선자리에 나가보고 확실히 알았어.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추리링 차림에 반지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가슴 벅찰 만큼 행복했어요. 그동안 스스로 계획했던 내 미래와 이성적인 판단이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 그동안 왜 그렇게 시댁에서 결혼을 서둘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님 모습에 병색이 짙어 보였거든요. 아버님은 힘없이 바싹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그간 저 때문에 마음을 졸인 탓이었는지 반기는 마음과 야속한 마음이 반반 섞인 듯 보였죠. 고등학생이던 시동생은 형수가 생기는 상황에 실감이 안 났는지 저랑 눈도 잘 못 마주치면서도 입가엔 피식피식 웃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날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낯설긴 했어도 정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내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들 정도로요. 저희 아빠는 딸의 이른 결혼이 내심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반대는 않으셨어요. 엄마는 결혼 자체에는 반대를 안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병색이 짙은 걸 내내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병수발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모든 화살이 제게 쏠릴 걸 걱정하신 거였죠. 엄마, 걱정도 팔자네. 시댁에서 아버님이 말기 암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설마 그걸 내 탓을 하려고? 괜한 걱정하지 마. 얘, 네가 시집을 안 가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도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한테는 뭐든 트질거리가 되고 불난거리가 된다고. 엄마, 우리 시댁은 안 그래. 다들 나를 얼마나 예뻐하신다고. 시고모님도 당신 며느리보다 날 더 예뻐하는걸.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셔. 엄마의 걱정을 뒤로한 채 결혼식을 올린 저는 얼마 뒤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걱정대로 저는 시댁에서 대역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시고모님들은 마치 제가 아버님을 죽인 것처럼 뒤에서 악담을 퍼부어대셨어요. 지방 경조사가 있을 때면 친인척들 모인 자리에서 단골 안주처럼 저를 꺼내놓고 씹어대기 바쁘셨죠.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키스 며느리를 들여서 내 동생이 제명에도 못 살고 그렇게 간 거 봐.
그래도 그게 며느리 탓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결혼식 전만 해도 내 동생이 어디 죽을 사람처럼 보였어? 그렇게 멀쩡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냐고.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잡아먹은 게 아니면 뭐겠어. 그러게 사람 들이기 전에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덜컥 식부터 올리게 하더니 이 사단을 냈네. 아, 죽은 내 동생만 불쌍하지. 결혼 전에 이미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고모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제 탓을 하셨어요. 웃긴 건 그래놓고는 제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신다는 거였죠. 그건 시고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으니까요. 엄마가 왜 그렇게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을 걱정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댁에는 어머님과 시동생 둘뿐이었어요. 따로 생활비는 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서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건 저희 부부한테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셋집이라서 계약이 끝날 무렵이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에 가슴 졸여야 했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적금도 넣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 시댁 생활비까지 대야 했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지 뭐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제가 출산을 하자 한동안 아버님의 빈자리로 썰렁했던 집안에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걸 새삼 느낄 정도였죠. 한동안 외출도 잘 안 하고 집안에서 계시던 어머님도 손녀딸 재롱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셨어요. 출산휴가가 끝나갈 무렵엔 어머님이 먼저 저희 딸을 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애 때문에 집에서 들어앉아 살림만 하게 할 수는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전세계약 끝나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애 보려면 집이 가까워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니들이 싫다면 할 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애 데리고 본가까지 오기도 힘들잖아. 저희야 좋죠. 그런데 어머님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애 보는 게 힘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던데요. 그런 소리 마라. 이래봬도 내가 아들 둘을 키운 사람인데 손녀딸 하나 못 볼까? 나 아직 그 정도 체력은 돼. 저 또한 떼내를 시설에 맡기는 게 내심 불안했던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전셋집을 빼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시댁과는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출퇴근길에 아이를 맡기기도 편하고 아이 핑계 삼아 가끔씩 저녁은 시댁에서 다 같이 먹게 되니 어머님도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시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애 맡기면 들어갈 돈도 남이 아닌 어머님께 드리니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저희 딸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말투도 어머님을 닮아가고 행동도 지 할머니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가끔씩 내 딸이 시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했죠.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이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저랑 시어머님 사이가 꽤 가까웠기 때문일 거예요. 어머님은 다른 시댁 어른들과 달리 제게 참 잘해주셨거든요. 딸이 없으셔서 그런가 가끔 저랑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할 때면 점원들이 모녀지간 같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도 복이라면 복이었죠. 그런데 제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그렇게 정정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고 기억력에 좋다는 건강보조제도 사다 드리고 일부러 PC로 고스톱도 치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정이 다 될 무렵이었는데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이요? 여기 안 계시는데요? 왜요? 집에 어머님 안 계세요? 네, 없어요. 엄마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가게 문 닫고 와봤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휴대폰이랑 지갑도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되도록 안 오시잖아요. 형수, 아무래도 엄마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형 깨워서 집 근처 좀 찾아보라고 해주세요. 난 혹시 몰라서 집을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시동생 전화를 끊곤 남편이랑 둘이 집 근처로 어머님을 찾아 나섰어요. 새벽 1시가 넘도록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에 어머님이 계시지 뭐예요. 슬리퍼 차림에 머리도 부스스하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서는 저랑 남편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멀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뚫어지게 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알아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저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 어머 여보, 어떡해. 우리 어머님 어떡해.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어머님은 별다른 기색 없이 지나는 말처럼 젊은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어떡해요? 이그 옷 다 더러워지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서럽게 울었고 남편은 눈물을 감추려 허공만 바라보았죠.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끔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나가면 장롱이고 서랍이고 다 열어서 옷을 죄다 꺼내놓기도 하고 온 집안을 물천지로 만들기도 했어요. 한여름인데도 보일러를 방마다 틀어놓질 않나. 남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죄다 집어와서는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님을 혼자 둘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시동생 내외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시댁에 들러 어머님을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저희 내외와는 달리 일용직을 전전하는 형편이라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 부양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시동생도 그렇고 저 역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는 싫었거든요. 나중에야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보내더라도 일단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는 모시기로 한 거죠.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출근 등교를 시킨 후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에 시동생이 돌아오면 저희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더 악화돼서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치매 증상이 시작됐을 때는 안 그러시더니 어머님이 점점 더 포악하게 변하셨거든요. 제게 욕설도 하시고 기저귀를 채워드리면 똥이 묻은 채로 벗어서 제게 던지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어머님이 가스불을 켜놓고 불장난을 하신다는 거였죠.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스레인지에 제 휴대폰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불이 나면 다른 집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시동생과 상의 끝에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잔뜩 취한 채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안 하던 술을 이렇게나 마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 집 팔아야겠어. 갑자기 집은 왜? 아파트값 한창 올라가는데 그걸 지금 왜 팔아? 왜?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그래? 그거라면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도 있고 아직은 버틸만 하잖아. 그게 말이야. 한참은 한숨만 푹푹 쉬며 말을 못하던 남편은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 유산을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써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시동생은 PC방을 차렸었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께서 돈을 대주셨던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사업자금 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으면 잘 했어야죠. 그걸 1년 만에 홀라당 날려먹곤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시동생이 열심히 PC방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갈 때까지 백수 생활을 하며 어머님께 용돈을 받아 살았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제대를 한 시동생은 잠깐 친구가 하는 복권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 가게 점원과 눈이 맞아 연애를 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나이도 어리고 결혼을 염두한 진지한 만남은 아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출산 시기를 보니 저희 딸아이보다 한 달 뒤쯤 태어났더라고요. 애까지 낳아놓고도 시동생은 집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머님께 딱 걸리고 말았죠. 다름이 아니라 시동생이 제 딸아이 기저귀를 훔쳐가는 걸 어머님이 잡으셨거든요. 당시 저희 딸을 어머님이 봐주고 계셔서 시댁에 애 기저귀며 분유를 잔뜩 사다 놓곤 했는데 시동생이 그걸 훔쳐다 자기 아이한테 먹이고 입히고 했던 거죠. 이놈아, 조카 기저귀 하나 못 사줄 망정 그걸 훔쳐다 뭐에 쓰려고 그러냐? 아참, 엄마,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근데 어떡해. 내 자식이라고 양육비 보내라고 난린데. 이거라도 보내주고
입 좀 막으려고 그랬어. 그날 시동생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상대 여자를 찾아갔지만 여자 쪽 부모가 한사코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시동생한테는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요. 대신 애 양육비로 1억을 요구했고 어머님은 결국 그 돈을 여자 쪽 부모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일단락 될 줄 알고 지냈는데 몇 년 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애 엄마가 시동생 애를 데리고 시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엄마랑 계부가 애 양육비랑 월세집 보증금까지 빼가지고 도망쳤다면서요. 당장 애랑 살 집도 없다고 울고 짜는 통에 시동생은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저도 동서랑 만난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친정 형편이 안 좋아서 혼수며 결혼 준비를 할 상황이 안 된다고 조촐하게 식만 올리고 시댁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시동생 내외에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대충 시동생이 예전에 사고 쳤던 걸 이제야 책임지고 살게 됐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겼어요. 이렇게 된 거 긁어봤자 부스럼밖에 안 되니까요. 이 무렵 어머님은 저희 몰래 저희가 드린 손녀 양육비를 시동생네한테 쓰라고 주셨던가 봐요. 어차피 어머님이 고생해서 받으신 돈인데 어디에 쓰든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됐는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죠. 키즈 카페를 차리겠다고요. 하지만 키즈 카페는 오픈하던 그 달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1년도 안 돼서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말았어요. 그래놓고도 부부가 일도 안 하고 어머님 집에서 백수로 살았던 거예요. 그 꼴에 화가 난 어머님은 월세집 보증금을 손에 쥐어주곤 작은 아들 내외를 내쫓으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작은 아들한테 2번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대주면서 당신 앞으로 남겨진 아버님의 유산을 다 쓰셨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월세 보증금까지 해주신 셈이죠. 이제 어머님 앞으로 남은 건 집 한 채뿐인데 그나마도 담보대출이 깔려있으니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건 얼마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술에 힘을 빌어 제게 털어놓은 거였죠. 여보, 미안해. 내 동생이지만 정말 그 한심한 놈 때문에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걸 왜 당신이 사과를 해? 그동안 자기 동생이 가게 차릴 때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창업을 하나 의심하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넘긴 우리 탓이지. 뭐 내 돈 몰래 훔쳐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돈으로 한 짓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고개 들어. 이런 일로 술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몸 상해. 어차피 쏟아진 물 걱정해서 뭐하나 싶어 일단 남편 마음부터 달래주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신 어머님은 그곳에서 반년도 채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금방 가실 줄 알았다면 마지막까지 여행원에 보내지 말고 제가 모실 걸 그랬다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지만 때로는 모녀지간처럼 지내왔었기에 시어머니의 죽음은 한동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두 사람 표정을 보니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은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 그걸로 뭐라 할 일은 없어서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돈 문제였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집 팔아서 엄마 요양원비 됐다지만 엄마가 거기에 반년 정도밖에 더 있었어. 그럼 남은 돈은 반띵해야지. 형한테는 별거 아닌 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돈이라고. 혹시 형이 장남이니까 부모 유산 독점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 목 제대로 받아낼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이번엔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어머님 집 아주버님네가 되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주변에서 말 많았어요. 아파트 시세 많이 올랐는데 헐값에 큰아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고요. 돈 앞에서 형제고 뭐고 없다고 떠들어대는데도 저희는 끝까지 아주버님만큼은 믿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세요? 각자 목 제대로 계산해서 주세요. 집 팔고 남은 돈을 달라고 찾아온 시동생 내외는 마치 돈 뜯긴 채권자처럼 저희 부부를 몰아세웠어요. 그러자 남편이 참았던 말을 꺼내놓았죠. 네, 재수씨 말대로 각자 목 제대로 계산할게요. 애초에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은 집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퇴직금을 포함한 현금이 더 많았어요. 그 돈은 어머니 노후 대책 자금이었고요. 근데 애초에 그 돈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에 시동생은 뜨끔했는지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상훈 너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어머니한테 뜯어간 돈 그거 아버지 유산인 건 알고 있지? 네 말대로 똑같이 자기 몫으로 나눠야 한다면 그동안 네가 가져간 돈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정확히 네가 사업한다고 들어먹은 돈이 4억 8천이야. 집 팔고 남은 돈에서 요양원비 뺀 금액은 1억 3천이고 아무리 네가 공부를 못했다고는 해도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겠지? 우리 형제가 각각 나눠 가져야 할 금액은 2억 5천 5백만 원씩이다. 이것도 니네 식구 생활비며 잡다하게 들어간 돈은 빼고 한 계산이야. 그러니 서운하다고는 하지 마라. 재수씨, 2억 5천 5백만 원씩 받아야 하는 돈에서 내가 받은 돈은 1억 3천이니까 저한테 얼마를 더 주셔야 할까요? 그러자 방에 있던 제 딸이 얼른 1억 2천 5백이라고 소리쳤어요. 들으셨죠? 두 사람 말 맞다나 나도 내 몫은 제대로 받아야겠으니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그러자 동서가 눈을 부라리며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받아요? 막말로 작은 아들 사업자금 대준 건 어머님인데 왜 우리가 그 돈까지 책임져야 하냐고요. 내가 그동안 치사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먼저 치사하게 나오시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저 시집 온 이후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부양까지 한 노고에 대해 대가를 받아야겠다고요.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해 주세요. 동서 말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동서가 시집 올 때 사정을 저도 다 아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동서, 우리가 동서 시집 올 때 말했지. 전세든 월세든 집 해줄 테니까 따로 살라고. 그때 동서가 뭐라고 그랬어? 난 살림도 할 줄 모르고 혼수해올 돈도 없으니까 시댁에서 살겠다고 했던 거 잊었어? 동서가 어머님 댁에 사는 동안 밥은 몇 번이나 했어? 빨래는
청소는? 내가 달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으로 도우미 보냈는지 알아? 작은 며느리 팬티까지 빨아주고 사시는 어머님이 하도 안 됐어서. 그래서 내 돈 들여 사람 보내드린 거라고. 그런데 뭐?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셔?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 작작해. 어머님께 드린 우리의 돌봄비도 도련님이랑 동서가 다 뺏어다 쓰고 자기 자식까지 어머님한테 넘기고 살았으면 미안하고 창피한 줄 좀 알아. 어디서 시어머님 부양했다는 개소리를 해? 동서는 부양이라는 단어 뜻도 몰라?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말로는 일한다고 했지만 둘 다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백수로 산 거 다 안다고. 어머님 치매 판정 받았을 때도 어머님 모시기 싫어서 일 나가는 척 쇼했던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빨아쳐먹고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니들이 인간이긴 하니? 그러자 시동생이 심통난 사람들처럼 입을 대빨 내밀고는 툴툴 거렸어요. 그래도 형이랑 형수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애초에 형은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니까 나보다는 더 받고 산 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대학 자금이다 생각하고 좀 더 줘요. 그 말에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두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때문에 이러는 거죠. 어머님이 가시는 길에 작은 손주 양육비 해주신다 셈치고 집 한 돈 저희 주세요. 네? 도대체 자기 자식 키우는데 왜 죽은 시어머니한테 양육비를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이 말에 제 남편이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재수씨, 승주 양육비라면 승주 태어났을 때 이미 받아갔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쪽 어머님이랑 양부가 와서 1억 받아갔던 거. 그간 잊고 있었는데 재수씨 얘기를 들으니 그 1억도 계산에 넣어야겠네요. 그 말의 올케는 누나를 굴리며 뜨끔한 표정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돈 내놓으라고 바락바락 대들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두 사람이 형제간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찾아왔으니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지. 이번 달까지 나머지 금액 내 계좌로 입금해라. 안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소송으로 번지면 이 금액으로 안 끝나. 너희 부부가 어머니한테 기생하고 살면서 쓴 생활비도 모조리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나이를 먹었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승주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혹시라도 내가 이번 일을 흐지부지 넘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네 녀석 정신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남편은 그 길로 시동생 내외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이 찾아와 각서를 내밀더라고요. 한 번에 전액을 갚는 건 불가능하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겠다고요. 솔직히 그 돈을 받을 마음이 없던 저희 부부였지만 시동생 내외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따박따박 그 돈을 받기로 했어요. 법대로 하자면 그 돈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싸움은 기세라고 한번 질러본 건데 시동생과 동서가 걸려든 거죠. 앞으로 시동생 내외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시동생 내외한테 받은 돈은 나중에라도 돌려줄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개과천선한다면 말이죠. 과연 시동생 내외가 인간답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살면서
천천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하루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